올해 첫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연간 75.6%나 상승했었습니다. 주요 20개국 증시 중에서 상승률 1위였고요. 지난 1999년도에 기록했었던 연간 상승률 82.8%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역사상 가장 강했던 두 번의 불장을 모두 온전히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이 수익에 대한 심리적 효용은 갈수록 체감하는 반면에 공포는 탐욕보다 2.5배수나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가 커지게 되면 눈을 감아버리듯이 손실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외면하려 하죠. 그러다 보니 수익은 일찌감치 확정하고 싶어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포지션을 방치하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결국 항상 쥐콩만큼의 이익에 곧장 매도를 해버리고 손실은 방치해서 대박 커지는 행동만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곧장 데이터로 드러나는데요. 작년에 시장이 상승하긴 했지만 전체 종목들 중에서 연간 상승률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종목이 40%가 넘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냥 계좌가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요행이 상승하는 종목에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일찌감치 매도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모두 26조 3,670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이는 연간 개인 코스피 순매도액 기준 역대 1위에 해당됩니다. 직전 기록이었던 것이 역대 최대 순매도액은 2012년도에 기록했었던 15조 5,500억 원이었으니까 그보다도 10조 원이나 더 많은 주식을 작년 한 해 동안 내다 팔았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작년은 초대형 상승장이었지만 수익을 온전히 낼 수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매우 한정적이었을 겁니다. 좋은 종목을 온전히 들고 있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의심 때문이죠. 저는 작년 내내 틈만 나면 반도체와 소부장에 대한 강세 의견을 반복적으로 드려왔어요. 너무도 잘 흔들리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AI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오라클 사태 이후 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관련 우려가 이 틈만 나면 불거지고 있어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그냥 장난감이나 만들자는 하찮은 계획이 아니에요. 천재들에 의해서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프로젝트이고 미국의 패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년 동안은 의심할 여지 없는 핵심 테마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투자사들의 신용 문제나 재정 악화로 인해서 계획 자체가 축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AI에 대한 투자는 천문학적인데 당장 보이는 수익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잖아요. AI를 통한 수익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아직 제대로 된 수익화 모델조차 알려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 건설 등 AI 산업 구축에 들어가는 투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죠. 실제로 오픈 AI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과 총 26기가와트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작년 연간 매출은 고작 13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매출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익은 그야말로 볼품없는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핵심 투자자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발을 빼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연쇄적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핵심 파트너사인 오라클의 CDS가 급상승하면서 추가 자본 조달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오픈 AI, 오라클과 같은 핵심 파트너사들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가 엎어지는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부외금융의 구조라는 점이죠.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신용도 악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XX건설에서 1,000억
1억 달러짜리 중동 신도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X건설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1억 달러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999억 달러를 차용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신용등급은 추락할 거예요. 결국 XX건설은 공사하다가 부도가 날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사업에서는 다른 방법이 강구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XX건설은 우선 SPV, 그러니까 부도를 차단시키는 목적의 법인을 먼저 설립합니다. 이를 우리는 시행사라고 하죠. 시행사의 명의로 차입을 하기 때문에 XX건설은 시공자로서만 참여하면 됩니다. 중간에 신용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공을 끝까지 마칠 수 있죠. 그래서 부외 금융, 그러니까 장부 외의 금융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돈을 빌리게 되면 장부의 부채 항목이 그려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시행사가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XX건설 장부에는 일원의 부채도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아무런 신용도도 없는 시행사에게 돈을 빌려주겠냐고요? 프로젝트의 매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차입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높은 ROI가 보장되고 사업성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인 초대형 사업이기에 몇 개의 회사가 총대를 매는 방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도 차단 법인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라클, 오픈 AI와 같은 파트너사들의 재무 상태와는 별도로 부도 차단 법인이 설립이 되고 투자 회사들은 이 신용도 하락 우려 없이 사업을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약 1년 전에 공개되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바로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조인트 벤처, 즉 부도 차단 법인을 우선 설립했습니다.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 MGX 이런 핵심 파트너사들은 해당 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참여했을 뿐이고 투자자들의 신용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신용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가 투자자들을 기꺼이 투자 자금을 투입할 정도로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완성된 데이터 센터를 장기 임대하고 해당 사업의 현금 흐름을 근거로 2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스타게이트 조인트 벤처는 오픈 AI의 AGI, 즉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지만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건설, 임대, 부수적인 인프라 사업 모두 총괄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현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텍사스, 오하이오, 뉴멕시코 등에서 다수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에 있잖아요. 올 여름이면 그 첫 번째 과실이 열리게 됩니다. 텍사스의 에빌린을 시작으로 1차분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완료되기 시작하죠. 완성된 이후에는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사들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기 임대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느냐고요? 없어요.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은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단기 계약보다는 장기 계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1차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은 장기적이며 매우 안정적으로 유입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높은 ROI를 제공하는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또다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를 통해 창출되는 또 다른 현금 흐름으로 3차 프로젝트의 재원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꺼번에 띡 투입해놓고 열매가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차 투자의 결실을 가지고 2차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 반드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얼마 전 오라클 사태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자체 금리가 상승하는 바람에 추가적인 조달이 막혀서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제한이 생겼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라클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오라클의 CEO가 좀 욕심을 부렸던 것이 개별적인 문제를 만든 것이었죠.
오라클이 도태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전체 AI 산업 구조, 특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추측은 전혀 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낭설일 뿐입니다. 하긴 그런 우려들은 오히려 AI 시장의 긴장이나 과열을 막아주는 감속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천재들이 계획하고 있는 절대 망가지지 않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오픈 AI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있어요. 아마존닷컴은 오픈 AI와 100억 달러 투자를 논의했고 소프트뱅크는 작년 연말까지 두 번째 오픈 AI 투자를 집행하면서 기존에 약속됐던 400억 달러 지분 투자를 모두 완료했어요. 종합적으로 오픈 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한 기존의 5천억 달러 목표치를 이미 넘어서서 총 7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 계획이 확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픈 AI에 대한 상장 가치도 점점 높아지면서 상장과 동시에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만도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핵심 파트너사들에 대한 해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적당한 시점을 노려서 비중을 큰 폭으로 축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를 설명드리죠. 코스피의 2026년 영업이익은 44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3.8%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310조 원이에요. 약 41% 성장할 전망이고요. 하지만 만약 여기서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영업이익은 27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에 그치게 됩니다. 2026년 전체 이익 사이클에서 반도체 업종의 기여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말고는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업종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결국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 우리네 증시의 고점도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삼성전자는 평택, 화성 등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D램과 낸드 프레시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최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에 대한 비중도 확대 중에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전체 반도체 수급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삼성전자에서는 임시 경영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평택 캠퍼스의 2단지 5라인의 골조 공사를 드디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택 캠퍼스 5공장은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에요. SK하이닉스도 증산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청주 캠퍼스 내 기존 M15 옆에 건설 중인 M15X 클린룸을 조기 완공하고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장기 증설 대상이었던 용인 1기 팹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이른 지난해 2월 착공을 했고요.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준공 시점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다면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인 1기 팹은 M15X 팹의 생산 능력 대비 6배 규모나 될 정도로 크기 때문이죠. 이를 포함해서 4개의 팹 규모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HBM 물론이고 차세대 D램 등 AI 메모리 공급 물량도 더욱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회사의 이익도 더 크게 증가하겠습니다만 반도체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반도체 3사의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이때부터 이익 증가율은 현저히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때를 전후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를 서서히 진행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흔들릴 때마다 매수하는 시기예요. 에이전트 AI가 확산되면서 추론의 단계에서 연산 호출 횟수와 시퀀스 길이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학습과는 달리 추론은 전체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KV 캐시를 크게 잡아먹게 되는데요. 젠슨 왕 역시 증가하는 KV 캐시를 처리하기 위한 이 메모리의 대역폭과 용량이 기술적 병목 현상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HBM, DRAM, NAND의 연속된 메모리 계층을 통합하고 블루필드 반도체가 GPU에 직접 연결하고 컨트롤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용량 KV 캐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변화를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엔비디아의 구조적 해자가 강화될 겁니다. DPU를 프로그래밍하는 도카, 스토리지를 GPU와 연결하는 GDS, 그리고 블루필드 반도체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 아키텍처가 마치 쿠다의 생태계처럼 개발자들을 묶어둘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DRAM과 NAND의 수요 폭발입니다.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워크로드는 추론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메모리 상주 데이터 비중이 높아지면서 GPU 한 대당 연결되는 메모리와 스토리지 탑재량은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DRAM은 물론이고 고용량 NAND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방면의 강점을 가진 나라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최근 우리 증시가 독보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는 반도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를 노려서 매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1999년과 2025년 두 번의 불장에서 모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전환점은 1999년의 상승장이었어요. 저는 당시 월세 보증금도 안 될 정도의,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달랑 950만 원짜리 간석동의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18억 원이나 되는 개인 부채가 있었죠. 1999년의 강세장은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부채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모든 기대치가 반영된 데다가 높은 산은 결국 깊은 계곡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에 고객들의 돈을 모두 돌려드린 바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듬해였던 2000년도에는 피눈물 나는 폭락장이 있었죠. 그때 만약 제가 그저 욕심이나 부리고 고객님들의 돈을 되돌려드리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오늘날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고 왔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은 기대할 것이 딱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국내 랩 어카운트를 올해 어느 시점에 전면 중단하고 모두 고객님들에게 되돌려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